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내 차익거래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차익거래에 대한 매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로 쓰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위주로 차익거래가 계속적으로 성행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익거래하기가 꽤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고요. 증거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투기거래나 아니면 투자 이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익거래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선물과 옵션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ETF로 할 수도 있어요. ETF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방송에서 하나씩 둘씩 알려드릴게요. 자주 들어오시고요.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봐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시면은 답글을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다음번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요 이 부분을 정말 설명드리고 싶어요. 위험자산 회피. 우리도 위험자산을 회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리스크자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리스크자산은 뭐죠? 주식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리스크자산이라고 그래요. 리스크자산을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환율까지 요동친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죠? 어디에 의해서 환율까지 요동치는 거죠? 그 불안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묘수는 없을까? 이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불안 심리를 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이 큰 미국 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증시. 특히 연준이죠. 연준. 그리고 FOMC 회의.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저도 그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제가 종목에 대한 녹화를 서너 종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종목에 대한 녹화를 하면서 FOMC 회의의 결과를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동결이에요. 그렇죠? 동결로 들어오는데 이 동결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내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파월의 입을 주시해보자, 이걸 주시하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요동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환율은 지금 지난 화요일 날 1382원, 5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1400원 부분까지 왔다가 약간 주춤거립니다. 1400원 넘어서면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요. 1400원 근방에 왔을 때에 한국은행에서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립서비스. 네, 그래서 환율이 약간 누그러지는 현상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원화에 대한 약세 기조기 때문에 수출주에는 유리해요. 진짜 수출주에는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일본 엔화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는 어쨌든 달러화는 기축통화니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에 대한 부분이 약세를 보이는 거 어쩔 수 없고 엔화 있잖아요. 엔화 표시는 이렇게 할게요. 엔화도 약세를 보이는데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을 재정 환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기축통화와 환율을 비교를 하는데 달러 이외의 통화하고 비교를 할 때는 재정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재정환율에서 엔화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에 대한 가치가 엔화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출 쪽에 일본과의 마찰이 조금 더 세지고 있는 것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환율까지 잠깐 봤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P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유지했다.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미국의 인건비가 팍 올라버렸어요. 갑자기 오른 미국의 인건비. 근데 미국의 인건비가 갑자기 오른 건 아니에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괜찮거든요. 고용사정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5월 1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ADP 고용지표가 들어와요. ADP 고용지표. 그러니까 민간 고용에 대한 고용지표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는 3일날 들어오니까 금요일날 들어오거든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가 들어올 때 실업률이 들어옵니다. 실업률. 그 실업률에 대한 여건을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실업은 3.8%를 예상하고 있어요.
3.8%. 요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3.8%면은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뭐 결국은 고용률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잘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자 수가 지난달에 30만 3천 명으로 들어왔거든요. 30만 3천 명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25만 명을 좀 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만 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25만 명보다 더 들어오면 고용지표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고용지표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고용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여건에서 인건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사람 쓰는 게 너무 좀 두렵다라고까지 느낄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진짜? 물건은 2, 3만 원인데요. 인건비가 10만 원이에요. 뭘 교체해더라도. 하다못해 전구를 갈더라도. 그 다음에 그 수도 있잖아요, 수도. 싱크대의 수도꼭지가 이렇게 좀, 하면은 갈아야 되잖아요. 그 가는 거, 그 싱크대의 수도꼭지는 얼마 안 해요. 근데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보통 수도꼭지 하나 가는데, 저도 한번 갈아봤거든요. 17만 원 달래요, 17만 원. 진짜로 17만 원 달래요. 제가 갈았어요. 17만 원 달래요. 근데 나는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사람을 불러서 갈아야 되니까. 철물 좀 통해서 어떻게 해서 갈았어. 근데 17만 원?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수도꼭지가 얼마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해봐야 6만 원. 6만 원. 그러니까 11만 원이 인건비예요. 너무 비싸죠. 와, 인건비. 그래서 와, 이거 집수리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는 수리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별로 저기 하지만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이 갑자기 오른 인건비, 이 인건비 때문에 물가에 대한 공포,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건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크게 작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화요일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휴장을 했는데요. 내일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인 거죠. 만약에 바뀔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 미국의 이 수요일날 장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화요일날 시장이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봐보세요. 화요일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나스닥 선물 이걸 보니까 이거 계속 내리더라고요.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거 내리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관련되어 있는 언급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파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간 좀 완화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안 돼. 금리 이거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 못 내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초강경파로 돌아서는 얘기를 파월 연준 의장이 할 건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하는 건 맞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조금은 매파적인 게 아니라 조금은 완화적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조금만이라도 작용한다. 라고 하면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반이라는 거지. 일단은 내일 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차익거래예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차익거래를 하거든요. 아주 전략적으로 차익거래를 해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내리면은 더 내리게 해서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지, 이런 것도 있죠. 주가가 내렸는데 반대로 올리는 거야. 내린 부분에서 반대로. 이것도 차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변의 상황보다는 차익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국 시장이 더 등락폭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익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차익거래를 어떤 식으로 보고 움직일 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지난 화요일 날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한번 봐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2,400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 2,800억을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에서. 그리고 선물을 5천억 정도 샀고 기관들은 선물을 5천억 정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5천억을 샀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판 겁니다. 외국인들이 5천억 샀기 때문에 기관들이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지. 잘 들으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기관들이 팔게 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기관들이 팔게 된 거예요. 즉 기관들이 위에다가 걸어 놓은 것을 외국인들이 쫓아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은 플러스 체결, 기관들은 마이너스 체결. 팔린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관들이 이거 사갔네? 위에다가 또 올려놨어. 계약을 여기다 걸어놨어.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샀네. 이것도 사갔어. 체결된 거야. 그래서 5천억까지. 얘는 5천억을 팔은 거지. 그쵸? 근데 주가는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판 거 주가가 올라오면 손실이잖아. 더 올라가면은 얘 손실이야.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지. 얘는 플러스 수익이야. 더 수익 나잖아. 자,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이것만 봐도 금방 알아요. 외국인들은 콜을 매수했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주가 올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들은 풋을 매도했어. 내리는 걸 매도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 기관들은 주가 내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헤게모니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상승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기관들은 상승이 아니라 대놓은 게 팔려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코스피를 산 겁니다.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